안녕하세요. 폐동맥 고혈압 환우의 여러분. 저는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의정부 힐링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송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인사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를 이제 제가 혹시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챕터로 강의를 할 거고요. 우울증의 정의, 치료, 그리고 가족, 대상자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로 우울증의 정의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울증은 무엇일까요? 내가 우울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우울증인가요? 이제 젊은 학생분들 만나면 연인과 사귀다가 헤어졌더니 우울했었거든요. 저 우울증이에요? 아니면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은 건강검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우울증인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이제 사람의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보통을 표현을 하죠. 저희가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고 막 즐거울 수도 있고 기분이 처지는 우울한 그런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울증을 느끼는 게 다 우울증이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우울감이 있고 병적인 우울증 증상이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 거고요. 정상적인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하던 일, 주부라면 가정일, 직장인이라면 직장, 학생이면 학업 이런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경한, 약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기간은 주로 짧게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없어지는 경우를 이제 주로 보게 되고요. 다른 동반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를 정상적인 우울감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인과의 결별,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다가 크게 심하지 않은 정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잊혀지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우울감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병적인 우울증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이 정상적인 우울감보다 증상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게 되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길면 일반적으로 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하면서 동반 증상으로 수면장애, 식욕의 변화, 신체적인 불편감, 불안, 초조, 자신감의 감소, 죄책감, 자살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일 때 저희는 병적인 우울증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기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서 기분이 쭉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일 때 저희가 병적인 우울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지는 걸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높아지면 이제 조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증이 굉장히 심한 기분이 들뜨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거보다 약하게 들뜨는 걸 경조증 정도로 표현을 하고요. 조증, 경조증, 이런 우울 이런 것들을 각각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우울사파라는 표현을 써요. 이 조증, 경조증, 우울, 사파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사파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없어지거나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보이게 되고 이런 사파 에피소드들이 한 번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재발을 하는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우울증은 크게 기분장애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신과 질환이에요.
기분 장애에도 다양한 진단명들이 있지만 주로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주요한 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양극성 장애는 소위 조울증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거고 주요 우울 장애는 우울증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이제 진단명이에요.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 조증, 우울증, 즉 조증사파와 우울사파를 둘 다 경험할 때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조증, 경조증 사파 없이 우울사파만 경험한다면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강의는 이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이 양극성 장애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약물 치료라든지 치료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도 우울사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의 우울사파도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일반인들이 사실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조증, 경조증 사파와 기분이 나빠지는 우울 사파가 있다.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만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들뜨는 조증, 그거보다 약하지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경조증,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우울사파 정도로 기분 장애들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혼재성 사파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조증, 우울증 사파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분 장애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우울증의 역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 정신장애로 볼 수 있고 정신과 질환 중에 사실 굉장히 흔한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2, 3등 정도는 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정신질환이다라고 알 수 있고 서양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한 5%에서 10% 정도 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10에서 25% 정도가 진단을 받게 된다라고 연구되어 있어요. 한국 연구에서는 평생 유병률로 따지면 한 3 내지 5%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시점 유병률 딱 오늘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보면 한 2% 정도는 지금 당장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이제 대충 한 5천만 명 정도로 잡으면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흔하게 앓는 질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 연구에 비해 한국 연구에서 좀 유병률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정신과 진료를 모든 사람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병률이 조금 낮게 아마 연구되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앓고 있지만 정신과를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부감에 진료를 받지 않는 분들을 빨리 치료받고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더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아무튼 굉장히 흔한 정신장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우울증, 우울사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우울증 도대체 뭐냐?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단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의 증상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한 9가지 정도의 증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9가지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이 일단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기간은 아까 긴 시간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그때 2주라고 말씀드린 게 이 진단 기준에 의해서 2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5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연속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우울사파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1번, 2번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서 현저한 고통, 손상이 있어서
그 전과 굉장히 많이 심한 증상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예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때 저희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다른 질환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사실 아랫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첫 번째 A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총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그게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저희가 우울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우울한 기분은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증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의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우울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일상활동의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라고 하면 예전에는 내가 즐겁게 하던 취미 활동들, 뭐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이젠 똑같은 활동을 해도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걸 이야기해요. 또는 사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도의 생각이 든다라는 게 이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는 식욕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뭐 다이어트 같은 걸 하지 않는 때,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질병이 있지 않는데 체중이 또 감소한다거나 입맛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보통은 식욕이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간혹 반대로 식욕이 너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 증상으로는 수면의 변화예요.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식욕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분들은 불면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자는 과다수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증상이에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내지 이전에 비해서 생각하는 게 느려지고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정신운동 초조, 지연이 다섯 번째 증상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감, 활력의 상실을 이야기해요. 뭐 불면 때문에 이런 피로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수면 장애와 별개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이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무가치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과,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내 잘못도 아닌데 다 내 탓인 것 같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망쳐진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도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예전에는 집중도 잘하고 사고 판단 능력도 좋았는데 예전에 비해 집중도 안 되고 일의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또는 자살 계획, 이런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이제 9번째 증상에 속하는 거고요. 이 9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들이다. 이 9가지 중에 2주 연속으로 5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 종일 나타나는 우울감, 사는 게 재미없다, 이전에 즐겁던 활동들이 재미없어진다, 수면 문제, 불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입맛에 변화가 생겼다,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 증상이 나타난다, 하루 종일 나타나는 피로감이 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거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낀다, 판단력, 집중력, 사고력이 변했다, 죽음, 자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 9가지가 대표적인 증상들이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 2주 동안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지속되는 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서 현저한 손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게 뭐 마약이나 다른 중독 물질 또는 뭐 갑상선 기능 같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그리고 다른 정신과 질환들이 아닐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들이 제일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내가 우울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강의를 잘 듣고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우울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알았고요.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무조건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없고,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심리적인 원인으로 보면 나의 자존감 자체가 애초에 낮다거나 내 성격이 막 과도하게 의존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인데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나는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것만 보진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감을 받으면서 기분이 우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성격적인 부분을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우울증으로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내가 지금 전쟁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가족,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걸로 생물학적 원인이 있어요. 각종 호르몬의 이상, 주로 뭐 갑상선 기능 을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주로 크게 이제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하죠. 뇌는 각종 생각들도 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감정도 뇌에서 느끼게 돼요. 감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우울증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야기된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치료제는 주로 이 신경 전달 물질, 그중에 세로토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겨도 아무래도 감정, 기분을 관장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우울증이 생겼더라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원인도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갑상선 질환, 내분비 질환 같은 호르몬을 담당하는 것들에 의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뇌졸중, 종양 이런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면서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원인 중에 사실 한 가지 원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스트레스가 동반될 때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우분들은 결국에는 신체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사실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들이 조금만 가해져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즉 우울증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드리는 거고,
우울증에 대해 내가 생각해보고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정신과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해 드릴게요. 우울증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증 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울증은 아까 사파 에피소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파가 지속되다가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그런 우울 사파가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50% 이상이 보통은 재발을 경험해요. 흔하게 재발을 하는 질환이고 이 재발이 반복될수록 재발의 위험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이 우울 사파가 없이 괜찮게 지내는 기간을 저희가 관해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발이 반복될수록 이 관해기는 짧아지면서 우울 사파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 사파가 반복될수록 그리고 그 사파가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증의 경과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심하지 않게 그리고 그 기간을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재발 위험을 증가하기 때문에 재발이 반복될수록 병의 경과가 더욱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우울증의 예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우울증은 예후가 그래도 좀 좋은 축에 속하는 병이에요.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된 채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실 때 치료를 부담스러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치료받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고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약한 정도의 우울 증상이 만성화되기도 하고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우울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재발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잘 치료받으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병이니까 이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치료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 우울증의 치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입원 치료, 생물학적 치료, 정신 치료 및 심리 사회적 치료. 제가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사실 입원 치료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고 입원 치료를 따로 지금 이렇게 하나로 빼서 적어 놓은 거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입원 치료는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 입원 치료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하거나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입원 치료를 고려해요. 내일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그대로 외래에서 약 처방해드리고 집에 가서 내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살, 이런 죽음으로 이르는 걸 막고 입원을 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나 다양한 정신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회복되고 자살 사고가 없어지면 퇴원하고 외래, 통원 치료까지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증이 이제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원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이제 생물학적 치료가 사실은 주된 치료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약물 치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비약물적인 생물 치료도 있어요. 뭐 전기경련 치료, 경두계 자기자극술, 신부 내 자극술도 있고 광치료 등도 있는데 이 생물학적 치료는 여러분이 우울증을 치료받으러 정신과 전문의를 만났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을 면담하고 평가한 이후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치료를 권고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생물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그 중에 약물 치료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흔히 상담, 면담이라고 표현하는 정신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역동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동 정신치료는 나의 성격적인 부분, 어려서부터 무의식에 잠재된 나의 정신 역동에 의해 우울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잠재된 정신 역동을 이제 해결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인지행동치료는 나의 인지 왜곡, 행동의 문제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인지 왜곡을 교정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법이고 대인관계 치료는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 대인관계 기법을 훈련해서 그 대인관계가 더욱더 원활해지면서 우울증의 호전을 기대하는 걸 말하고요. 분류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이거는 보통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났을 때 아니면 다른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때 딱 이 중에 뭐 하나만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면담하면서 그리고 그때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치료자가 선택해서 면담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의 치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들을 평가한 이후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을 할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약물 치료 등의 생물학적 치료와 상담 등의 정신치료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은 약물 처방을 하면서 면담을 병행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세트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담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면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약물 치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약물도 사실 항우울제가 굉장히 뭐 수십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그 약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약물 치료는 여러분들의 증상에 맞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증상에 맞게 처방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를 의사 선생님들 믿고 꾸준히 복용하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치료 중에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따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우울증 치료 약물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 중에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약물 치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약 먹으면 바로 기분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열날 때 해열제 먹거나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먹으면 사실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항우울제는 그런 식의 약물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우울증의 원인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고 항우울제는 이 세로토닌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먹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면 사실 그런 거는 마약으로 따로 분류되는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하는 약은 굉장히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을 처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의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기간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약물의 효과는 보통은 2, 4주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약 먹으면 꾸준히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먹자마자 증상이 바로 좋아지겠네요 라고 기대를 했다가 며칠 먹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없어서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요. 약물의 효과는 원래가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잘 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고 사람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어떤 사람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어야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이 필요해요. 그럼 장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의존성, 중독성 생기지 않나요? 라고 환자분들이 또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신과 약물 중에 물론 의존성,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신경 안정제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이제 항불안제들이 주로 그런 약물에 속하는데, 그런 약물과 다르게 항우울제 자체는 의존성이 심한 약물은 아니에요. 꾸준히 먹는다고 중독성 같은 게 생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말고 꾸준히 드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물론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우울제 효과를 마냥 한 달 동안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 계열 약물을 보통은 같이 처방을 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항우울제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런 신경 안정제들은 줄이거나 감량, 이제 중단까지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께 맡기고 나는 의존성이 심하지 않은 항우울제를 복용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약 처방을 하면 다음날, 그 다음날 오셔서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효과 나타나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하셨으면서 먹으니까 바로 불편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부작용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제일 약하게는 약이다 보니까 소화불량, 두통, 약하게는 보통은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심하게는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바로 한 달치씩 처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작용은 그 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게 처방을 하고 만나보고 약물의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갑자기 씻은 듯이 다 증상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증상별로 약물 치료에 반응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울증 총 9가지 증상들,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렸죠. 약을 먹고 사람들에 따라서 증상별로 약물 치료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면 증상은 좋아졌지만 아직 우울증, 우울감, 흥미 저하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식욕 부분은 좋아졌지만 불면 증상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증상별로 약물 치료 반응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떤 증상에서 효과를 본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약물 치료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치료 이제 말씀드릴 때 주로 이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면서 필수적인 우울증의 치료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울증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우울증 환자예요.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딱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가족 간의 갈등, 불화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한 가지 해법을 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인 거는 정신과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면서 나에게 맞는 대처법들을 상담을 하셔야 되고, 제일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내가 우울증이 있을 때 내 가족이 우울증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위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지적이고 따뜻하게 오늘 많이 힘들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테니까 힘든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과하게 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또 괜히 그랬다 후에 또 스트레스 이런 걸 겪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소 하시듯이 하시되 조금 더 따뜻하고 지지적으로 대해주려고 하시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가족관계를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맨 밑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분들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나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 때문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오늘 병원 가야 되는 날이지만 병원도 안 갈 거고 좀 이따 약 먹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보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지내시는 가족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병원에 방문할 수 있게 같이 이제 가준다거나 오늘 조금 있다가 약 먹어야 되니까 약 먹어라 라고 챙겨주시는 이런 치료 유지를 지원해 주시는 게 우울증 환자분들의 치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병원 가는 날, 약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챙겨서 잘 이제 약물 먹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자별로 우울 특성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우울증의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9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 9가지가 다 우울증의 증상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9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우울증 자체를 그저 우울하기만 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울증의 증상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소아청소년, 우리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비행을 하거나 막 술, 담배 같은 걸 해요.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정신과 진료실에서 잘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울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막 어르신들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치매인 것 같아요 하고 병원에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과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치매이기보다는 우울증 증상 때문에 무기력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치매와 비슷한 가성치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그 대표적인 9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상들이 있어도 우울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나이대별로 주로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명확한 우울감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면증이라거나 슬픈 감정, 과거에 대한 집착, 짜증, 주의가 산만해진다, 절망감, 피곤, 식욕이 떨어진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청소년인데 술을 먹는 등 알코올, 약물 남용 등을 한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도하게 활동성을 보이거나 파괴적인 모습, 공격성, 비행, 친구관계 문제, 학교를 거절하거나 무단결석, 가출 이런 증상들도 실제적으로 우울증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다 우울증인 건 아니에요. 면담을 해보면 ADHD이기도 하고 다른 정신과 질환이 나오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가, 나의 조카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울증일 수 있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일 수 있으니까 정신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정신과 진료에 꼭 가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초기 성인기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불면보다 과다수면, 식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과식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초기 성인기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사회생활, 이성관계나 결혼 등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년이나 후기 성인기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거나 갱년기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서 떠나서 나만 남겨진다고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후기 성인기에는 주로 건강염려증, 죄책감, 공허감 그 형태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혹시 나 내일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큰 문제 나와서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진단받고 시즌들이 없어진다면 우울증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검사를 받아도 혹시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검사상에 안 나온 게 아닐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심하게 죄책감이 느껴진다.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우울증일 수 있으니까
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로 노인들은 우울하다, 뭐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형태보다는 신체적인 호소가 많아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쑤시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실제로 정형외과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혹은 약하게 있지만 그거보다 심하게 느끼는 형태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노인의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특히나 더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에서는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주로 노인에서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시는 분이 요즘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인지기능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신과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면담을 해보고 이분은 치매니까 치매 관련된 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치매보다는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니까 우울증 약물로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감별하기는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아무튼 빨리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을 알아야 빨리 진료실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강의 쭉 해왔는데 이 우울증에서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자살이에요. 이 자살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건데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거든요. 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우울증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 실제로 우울증인데 치료를 잘 받지 않았던 분들을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게 우울증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자살자들의 9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90%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이다. 자살 사망자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신질환 중에 기분장애, 우울증과 조울증을 포함하는 이 기분장애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살과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울증, 우울장애 환자의 약 15%가 자살로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15% 정도는 우울증이 없는 일반인들의 약 30배에 속하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즉 우울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자살로 많이 이어지는 자살의 취약, 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서 자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줄이자라는 게 결국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궁극적인 숙제가 아닐까 해요. 이런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 아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자살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입원 치료까지도 고려하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처럼 약할 수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길 수 있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 이제 우울증 강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우울증에 대해서 쭉 강의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근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우울증 증상을 앓고 계시다면 그분들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울증의 경과, 이제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증상은 심해지고 괜찮게 지내는 관해기가 짧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빨리 조기 개입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해서 얼른 좋아지는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울증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요즘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 많거든요. 가까운 외래, 병원 이런 곳들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그래도 병원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요즘은 보통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들을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근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아보시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정신건강의학과 근처에 있는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릴게요. 센터 방문하시면 다양한 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안내받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9가지 증상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루 종일 느껴지는 우울한 기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사는 게 재미없다, 흥미의 저하였고요. 세 번째는 입맛, 식욕의 저하 또는 증가였고 네 번째는 불면 또는 과다 수면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정신운동 초조 또는 이제 지연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유 없이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었고 일곱 번째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심하게 든다라는 거였고 여덟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죽음,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우울증이지만 그거보다 적게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울 소견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내면에 우울감이 궁극적으로 나타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5가지 이상이 되지 않고 그보다 미만이더라도 5가지 이상이면 꼭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특히나 이제 폐동맥, 고혈압처럼 여러 가지 신체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더욱더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빨리 조기 개입과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한다라고 제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식으로도 이제 적어주시면 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을 다음번에 드릴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